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도자기가 수출되면서 어떻게 조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가 잠깐 살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마 이 도자기에 그려져 있는 이 정자 같은 동양 건축물을 봤을 때의 느낌은 우리가 처음에 동대문 DDP 같은 건물을 봤을 때 느낌이랑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곡선으로 막 돼 있고 막 현란하잖아요. 처마도 되게 길게 나와 있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정원 디자인도 어머 얘네들은 정원이 막 꾸불꾸불하게 돼 있고 자연경관처럼 돼 있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양하고 동양의 되게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조경 디자인부터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되게 그 재미난 거는 그 당시에 잠깐 이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동양의 문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막 다보탑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높은 탑도 이 영국의 정원에 지어져 있는 탑이에요. 그다음에 침대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동양식 정자 스타일로 침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풍이라고 그래서 쉬누아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누아즈리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 서양 문화에 큰 임팩트를 끼쳐요. 우리가 영어로 도자기라는 말을 차이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도자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영국 귀족들의 생각,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오후에 이 우리나라 정자같이 생긴 파고라라는 데 앉아가지고 차이나 찻잔에 중국에서 수입해 가온 차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해외에서 온 어떤 제품들과 음식들을 해외 스타일로 지어진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요즘에 가로수길에 아침에 가서 브런치 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경하는 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문화를 따라하게 되고 스타일이 이제 점점 녹아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경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경이라고 하는 거가 건축보다는 아무래도 적게 또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하니까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의 유명한 예술 역사가 오스발드 사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린이 서양 정원 건축 디자인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게 된 것들이 중국 철학과 중국 정원 디자인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연 서양식 정원과 중국식 정원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서양식 정원은 기하학적이라고 했죠. 이거는 전지적 시점에서 설계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3인칭 시점인 거죠. 동양식 정원은 그게 없어요. 관계 중심이죠. 내가 봤을 때 저 나무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돼 있지. 이런 거는 1인칭 시점인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3인칭 시점, 전지적 시점이냐 1인칭 시점이냐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에 삼각도시 발명되고 16세기에 도자기가 수입되고 17세기에 동양의 책이 번역이 되면서 18세기 들어서 조경이 새로운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게 픽처레스크 양식이라는 게 나와요. 픽처레스크 양식이 딴 게 아니고요.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든다는 거라서 우리가 아는 사례 중에서 픽처레스크 양식 디자인 조경 스타일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가 이 센트럴 파크예요. 센트럴 파크가 원래 막 자연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다 조경 디자이너가 만든 겁니다. 프레드릭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걸 설계한 건데 픽처레스크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픽처레스크 양식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18세기의 조경가 중에 험프리 랩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집대성에서 픽처레스크 양식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언덕이 될 수도 있고 평지가 될 수도 있다. 이 그림을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원 안에. 여기에 있는 사람, 이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이 풍경을 바라보면은 자, 그림이 안 나오는데 소가 여기 중간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평선이 여기 놓여져 있고. 근데 이 골짜기에 있는 사람에서 보면은 이 소가 지평선의 끝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늘을 배경으로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소인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르게 인식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에요.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풍경이 내 위치의 1인칭 시점에서 다르게 바뀐다는 거죠. 한자로 치면은 이 지평선이 여기 위에 있는 거는 끝말자라고 볼 수도 있고 중간쯤에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위에 있는 거군요. 뭐 근본본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외 한일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게 끝말자고 얘가 근본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바뀐다. 조경이. 이제 그게 결국에는 동양적인 1인칭 관점에 의해서 설계하기 시작하는 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걸 이제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서양 역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픽처레스크 디자인은 장자크 루소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소라는 사람이 쓴 책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대표작인데 그 책이 1758년도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픽처레스크 서양 정원 디자인은 사실 그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 최초의 픽처레스크 조경가라고 하는 사람이 스테판 스피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668년생이에요. 찰스 브리즈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682년생이고요. 윌리엄 켄트라는 사람은 1684년생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171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루소보다 다 30년, 4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조경가들이. 그러니까 사실 루소의 영향으로 이게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 당시에 패러다임 자체가 이미 동양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미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시작으로 동서양 문화가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1인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대적인 관계에 의미를 두는 그런 문화적인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1781년도에 칸트가 책을 쓰죠.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는데 상당히 혁신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칸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바뀌는데 이 순수이성 비판, 이 칸트의 생각을 보통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은 세상하고 자아를 분리해서 보는 이원론적인 거가 아니고 세상과 나를 하나로 보는 일원론적인 시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그런 걸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에서 보는 막 이데아와 이게 막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1인칭 시점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인칭 시점에서 그 정원을 바라보는 픽처레스크하고는 같은 생각의 DNA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15세기부터 꾸준히 한 300년 정도 거쳐가지고 생각이 계속 바뀌어 오다가 결국에는 이런 조경이 바뀌게 되고 철학도 바뀌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여기서 동양이 서양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어찌 보면 동양이 서양보다 우월하다기보다는 서양이 그냥 잘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새로운 변종을 만들고 더 성장 발전했다, 더 진화했다. 오히려 서양이 더 잘했다고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긴 해요. 이게 자기 땅에 안주하고 자기의 스타일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거든요. 이집트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외부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은 그런 문화들은 성장, 발전, 진화하거든요. 처음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변종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작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이 어떻게 보면 17세기, 18세기 유럽이 이제 그런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이제 조경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미술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건축 쪽으로 이제 오기 시작을 해요. 보통 이제 한태동 교수님이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문화가 바뀔 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미술이 바뀐대요. 왜냐면 그게 제일 바꾸기 쉽대요. 그 화가 줄 한번 딱 그으면 끝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악도 좀 바뀌고 연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다음에 철학하는 사람들이 책 써서 바꾸고 맨 마지막에 바뀌는 게 건축이 바뀌어요. 건축은 일단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 맨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이 동서양의 문화 융합도 똑같아요. 맨 처음에 이건 독특하게 조경이 먼저 바뀝니다. 그러면서 미술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미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찾을 수 있는데 아까 보셨던 고흐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임프레셔니스트, 그러니까 인상파 화가들이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건축의, 그러니까 미술에서 비어있는 공간들, 빈 공간을 도입하는 그런 작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콜더 같은 작가예요. 모빌이라는 조각품도 아시죠? 우리 중학교 미술 시간에 나오죠. 다 몬드리안이라는 사람도 아실 거예요. 피에트 몬드리안. 그 다음에 이분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오 반 두스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되게 중요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미술과 건축의 연결고리 역할이거든요.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호안 미로라는 사람도 있고 뭐 신조형주의라고 불리는 데스틸 그룹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스브로가 어떻게 보면 키퍼슨이에요. 건축과 미술을 연결시켜준.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 두스브로라는 사람은 뭐냐면 2차원 그림이 어떻게 3차원 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안 댄스의 리듬이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두스브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 러시안 댄스의 리듬이라는 건데 뭐 댄서는 하나도 안 보이지만 하여튼 리듬감은 느껴지죠. 그래서 막 이런 빨간색 막대기, 녹색, 노란색 막대기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가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구획된 경계가 없고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콜더라는 사람의 작품을 보시면은 정말 되게 쇼킹한 것 같아요. 왼쪽이 콜더의 메두사라는 작품이거든요. 철사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막 사람 얼굴 모양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얼굴이라고 인식을 하려면 이 빈 공간들을 다 조각품의 일부로 생각을 해야지만이 이게 하나의 얼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만들었던 조각품들 보시면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같은 걸 보시면은 완벽한 돌덩어리로 돌과 아닌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죠. 그 형태를 만드는 거라면은 이거는 80% 90% 되는 여백을 흡수하지 않고서는 작품의 일부를 보지 않고서는 완벽한 조각품으로 이해가 안 돼요. 거의 저는 보면은 이 난초 그림이 생각나요. 이 몇 안 되는 이 먹선을 갖고서 이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비슷하고요. 몬드리안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움직이는 조각품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하는 게 이제 코얼더의 모빌입니다. 몬드리안 그림 오른쪽에 보시는 게 1930년에 만들어진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모빌의 작품은 1958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한 28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는데 이 모빌이라는 작품이 되게 독특해요. 그 다음 장 사진 보여주시면은 철사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색깔들은 아까 몬드리안의 그림 같은 색깔이 그대로 있죠. 근데 얘가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과거에 우리의 서양의 조각품들을 보시면은 황금 비례로 딱 그렇게 맞춰진 막 머리에다 이렇게 딱 해서 그 비례감에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가 조각품이었다면은 얘는 황금 비례라는 게 없어요. 없고 계속 움직이는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조각품을 제가 카메라로 다른 시간대에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그 관계들이 바뀌는 거가 사실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조각품, 모빌이라고 하는 조각품의 핵심입니다. 아까 보셔도 메두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비워 있죠, 공간들이. 이런 것들의 관계들이 이제 중요한 밸류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빌에 영향을 줬던 이 몬드리라는 작가도 보면은 아까 1930년대에 지어진 그림은 딱딱 구획이 된 색깔이지만은 그 영역의 색깔이지만은 초기 작품이 되게 독특해요. 1916년도에 지어진 작품이거든요. 얘를 보시면 아까 두스부르 그림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경계가 없이 파란색의 영역과 오렌지색의 영역, 분홍색의 영역이 되게 모호한 경계의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당시의 작가라고 할 수 있는 폴 클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얘는 어디가 하얀색 사각형이고 어디가 까만색 사각형인지 경계가 모호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카츄라 빌라의 사진인데 공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미닫이 벽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개의 공간이 되게 비슷한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건축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되게 재미나요. 제가 이 이후에 설명드릴 이제 미스 반데로이라든지 르코르비제라고 하는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이 사람이 있는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도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모차르트하고 베토벤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 이름 알면 이 이름도 아셔야 돼요. 이제 이 거의 바하, 핸델 이 정도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명의 건축가 이름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미국 건축가고요. 미스 반델로이라는 독일 건축가가 있고요. 르 코르비제라는 스위스 건축가가 있고 그다음에 알바 알토라는 핀란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근데 뭐 4대 거장이라고 해서 4명이 있는데 사실은 알바 알토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나머지 3명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비틀즈 멤버가 4명이어도 다 유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링고스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3명이 되게 중요한데 그중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 건축가예요. 근데 이 건축가의 대표작이 이 낙수장이라고 하는 이건데 나이 먹어서 이제 만드셨는데 이분이 되게 독특한 분이 아까 제가 온돌을 온수 파이프 까는 걸 바꾸셨다는 분이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도쿄에 가가지고 그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거를 설계를 하는데 엄청 고생을 하신 거예요. 가가지고 일본의 다다미방이 너무 추운 거야. 그래가지고 옆에 라지에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라지에타를 바닥에다 깔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그 온수 파이프로 되어 있는 온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아시아를 좋아했어요. 어찌 보면 일본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본의 그림을 미국에다가 수입해다가 파는 그런 화상이기도 했거든요. 가장 많이 일본 제품을 이렇게 수입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건축을 할 때 동양 건축을 되게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그 일본 집들 보면 신사 같은 게 집 안에 이렇게 신주단식 모셔놓잖아요. 그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주택에서는 화로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벽난로를 꼭 가운데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약간 동양에 대한 약간 판타지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그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낙수장을 계획할 때의 그림인데 이 그림 되게 독특합니다. 위에는 보시면은 딱 프레임이 쳐 있고 색칠을 다 빽빽하게 했죠. 서양 그림의 특징이 나타나요.
밑에를 보시면은 경계가 없어요. 여백의 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딱 위쪽은 서양하고 밑은 동양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절반은 동양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는 사람인 거죠. 그게 이제 근대 건축의 초창기에 활동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보다 한 세대 뒤에 후배들인 미스 반델로에나 르코르비제 같은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동양적인 생각들을 하는 건축가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통파 유럽에 있는 서양 건축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산업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 걸.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그 삐딱하게 봐가지고 근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서양,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라고 정말 정말 신처럼 모시는 분들인데 그 두 사람들이 되게 동양적인 가치가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는 제가 교육을 받았던 배경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한쪽에서는 동양 건축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서양에 가가지고 맨날 저 근대 건축가들을 배웠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특징이라고 하는 게 동양 건축의 특징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뒤에 하나하나 낱낱이 까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절대 자기 입으로는 얘기는 안 하는데 한번 점점 이 동양의 공간을 닮아가는 서양의 공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19년도에 사이언스 표지를 한번 보면은요, 되게 독특하죠. 얘가 날개가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나비가 다른 종의 나비예요. 다른 종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색깔과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걸 밀러 의태라고 합니다. 의태라는 표현이 있어요. 생물학에서 쓰는 말인데 의태는 곤충이나 새, 양서류 같은 것들이 서로 생김새나 동작을 따라하는 걸 말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포식자가 있잖아요. 근데 포식자가 잡아먹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유독 독이 있거나 아니면 맛이 없는 종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독도 없는 종인데 그 독이 있는 종을 흉내내는 거예요. 서로의 특징을 따라하는 거예요. 움직임도 좀 따라하고 모양이나 생김새들도 점점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의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드는 건데 밀러 의태라고 하는 거를 누가 연구했냐면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하고 영국의 얼햄 연구소라는 데랑 푸에르토리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생물학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공동 연구팀을 만들어서 나비를 연구를 했어요. 아까 보셨던 그 표지가 그거예요. 같은 속에 속하는 나비인데 다른 종이거든요. 근데 나비의 다른 두 종인데 나비의 날개의 무늬가 똑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를 밝혀냈는데 그 이유가 유전자가 섞여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가 섞이게 되면은 다른 종인데도 같은 비슷한 무늬를 띠는 거죠. 저는 동양과 서양의 건축에 이 밀러 의태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속이라고 문화에서 같은 속에 속하는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미술이라는 속이 있고 건축이라는 속이 있고 음악이라는 속이 있다면은 같은 속인데 종은 다른 거죠. 사실 동양의 건축과 서양의 건축은. 근데 이 두 다른 종의 건축이 교류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러면서 섞이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문화 유전자가 섞이면서 비슷하게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15세기 삼각도 이거 외우셔. 이쯤 되면 외울 때가 됐어요. 16세기 도자기, 17세기 책의 번역, 18세기 조경 디자인이 바뀌었죠. 19세기 미술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에서 이제 건축이 드디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500년 걸렸어요. 500년. 그래가지고 거르게 뭐 그 아까 한태동 교수님 말한 것처럼 엄청나게 늦게 걸려가지고 건축이 맨 마지막에 바뀝니다. 우리가 이 20세기라는 이 시대가 되게 재미난 시대예요.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생긴 시대입니다. 뭐냐 하면은 18세기에 2차 산업혁명이 생겨났잖아요. 석탄이라고 하는 화석에너지를 썼어요. 석탄은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죠. 석탄은 식물이 땅에 묻혀가지고 수십만 년 동안 있어가지고 압력과 고열을 받아서 얘네들이 석탄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식물이라고 하는 애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라난 애잖아요. 이게 태양 에너지가 화석화 돼가지고 석탄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으로 응집된 거예요.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을 떼운다는 거는 사실은 수십만 년 전에 태양 에너지를 떼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저금해 놓은 걸 빌려 쓰는 거죠. 석유는 뭐예요? 동물의 시체가 압력을 받아가지고 석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시 태양 에너지를 빌려 쓰는, 저금해 놓은 걸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엔 과거에 저금해 놨던 태양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우리가 에너지가 풍족해지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의 근본을 보시면은 딴 거 아니고요. 몇 개 안 되는 품종을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벼든 밀이든 어떤 특정한 옥수수든 그걸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건데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산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게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런 기술이 나오면서 대량 생산 제품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새로운 제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의 변화는 재료가 바뀌어요. 우리 강수량에서도 배웠죠. 강수량 때문에 건축 재료가 벽돌이나 돌이 서양에서 쓰는데 목재를 써야 됐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20세기 들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강철이라는 재료가 나오고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나옵니다. 그 두 개의 재료가 나오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건축이. 또 하나의 혁명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기계적인 변화가 생겨요. 뭐냐면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갖고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꼭대기 타고 올라가면 펜트하우스가 있잖아요. 부자들이 살죠. 근데 한 200년 전에 꼭대기층에 누가 살았어요? 하인이 살아요. 신데렐라가 사는 거예요. 소공녀도 꼭대기층에 살아요. 다락방에 살고. 걸어 올라가는 데는 되게 돈 없는 사람이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높은 층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거보다 더 수천 년 과거에는 어땠냐면은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거기까지. 수천 년 전에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만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라트 같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1년에 한두 번만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한두 번만 되게 제사장 옷 멋있는 거 입고 쫙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이 딱 우러러보고 그걸 쫙 내려다보면서 거기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은 죽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올라가면 제사장의 권력이 떨어지는 거죠. 편집된 모습만 보여주는 사람의 권력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가 나오면서 높은 공간을 매일매일 올라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권력을 가진 돈을 가진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강철과 콘크리트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는 높은 데 올라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죠. 이제 높이 지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20평, 30평짜리 빌딩을 지어요. 맨하탄 같은데. 특히 이제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서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죠. 근데 이 기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기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도시가 다 똑같은 건물을 지어요. 다 높은 건물을 짓고 다 엘리베이터 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국제주의 양식입니다. 인터내셔널 스타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두바이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뉴욕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뭐 서울에 여의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똑같잖아요. 생긴 게. 기술이 압도하는 그런 건축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획일화되는 어떤 형태를 띄어요. 그게 국제주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게 공간이 압축되면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이 나왔는데 이 국제주의 양식이 되기 전 단계, 초기 단계에서는 재미난 현상이 생깁니다. 증기선, 기차,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게 막 생겨나잖아요. 20세기 초반에. 과거에 우리가 500년 전에 15세기에 삼각도시 나오면서 범선이 나오고 공간이 압축되면서 문화의 교류가 생겼죠. 20세기에는 증기선, 기차, 자동차, 비행기가 더 획기적으로 공간을 압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다른 지역의 문화 유전자가 섞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옵니다. 이게 왜 그게 독특하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획기적으로 민간인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미스 반델로에로 한번 볼게요. 미스 반델로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건축가는 보면은 동양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여러 개를 주셔가지고 증거를 몇 개 찾아냈습니다. 일단 그의 서재에는 노자의 책이 꽂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증거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 동양 건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하고 되게 가까웠고요. 휴고 헤링하고도 되게 친분이 높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바우하우스에 있었죠. 미스 반델로에가 다 아시죠? 바우하우스 거기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에 방문한 동양 철학 전문가인 그라프 칼프리드 폰 더카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못 외워요 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동양 철학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요. 요게 아주 독특한 증거인데 1937년도에 중국 건축가의 천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스를 방문했는데 그때 미스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중국 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건축을 제가 한 몇 개의 한 4단계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초창기의 건축을 보시면은 1912년에 크렐러 밀러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집인데요. 이 집 보시면은 그 그리스 신전 같은 모양의 기둥들이 앞에 쭉 있죠. 이게 칼 프레드릭 싱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선배되는 독일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프레드릭 쉰켈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베를린 뮤지엄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되게 신고전주의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되게 과거의 이런 도립 양식의 그리스 신전 같은 인면을 갖고 있는 건데 거의 1912년도에 디자인할 때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미스만델로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1910년대에 두 개의 전시를 봅니다. 되게 이게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작품을 전시한 베를린 전시를 보고요. 또 하나는 브루노 타우트라는 건축가가 글라스 파빌리온이라는 걸 지은 쾰른 박람회가 있어요. 이게 글라스 파빌리온이라는 거예요. 글라스 파빌리온은 유리라는 재료를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건축에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라는 재료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라이트라는 건축가를 통해서 동양 스타일의 건축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두 개의 전시로 영향을 받으면서 1910년대부터 점점 바뀌어서 1920년대,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크렐러 하우스가 지어진 디자인된 지 12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디자인 첫 번째가 나오는데 아주 확 다른 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